자, 우리 이번 강은 무형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자, 일단은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는 거죠.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다고 그랬지만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습니다. 자,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되려면 일단은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다른 자산과 식별이 가능하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형태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종업원의 능력, 종업원을 교육을 보냈습니다. 종업원을 교육을 보내면은 종업원의 능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종업원의 능력은 회사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업원의 능력은 회사의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식별 가능해야 되고, 이거는 뭐 영업권이다, 특허권이다, 의장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업원을 교육을 보냈을 때 종업원의 능력 향상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영업권. 자, 영업권은 권리금을 영업권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실제 실무에서는 권리금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떡볶이집을 인수를 하는데 권리금을 요구를 합니다. 그 권리금은 떡볶이집이 잘 된다는 얘기죠. 저 떡볶이집을 인수를 하면 나도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권리금 주는 것을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영업권의 단점은 뭐냐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영업권, 그리고 산업재산권이 있습니다. 자, 산업재산권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특허권, 그리고 실용신앙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용신앙권, 의장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상표권이라는 게 있어요. 상표권. 자, 특허권이라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해서 나만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부여받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특허권이라고 하죠. 자, 실용신앙권은 기존에 있었던 제품을 조금 더 사용하기 편안하게 고안해낸 것,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실용신앙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것도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뭐죠, 여러분? 분필집게죠. 분필집게입니다. 분필집게인데 사용을 하다가 제가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칠판에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의 실용신앙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고속도로, 지금은 이제 거의 없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을 가면은 비누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물 비누를 많이 쓰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비누를 쓰는데 비누를 쓰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놓치고 파손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꽂아놓죠.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비누를.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실용신앙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장권은 디자인에 관한 권리, 우리 짝퉁이라고 하죠. 의장권을 침해를 하는 겁니다. 상표권. 자, 여러분들 새우깡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농심 새우깡이죠. 초코파이 하면 오리온 초코파이가 생각나는 거. 이런 거 다 상표권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산업재산권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이것 말고도 광업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정 지역에서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죠. 일정 지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이다라는 말을 쓰고요. 남의 땅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차지권이라는 말도 씁니다. 남의 땅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차지권이다라는 말을 쓰고요. 자,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라든지 라이센스라든지 또는 뭐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자산에 속하는 건데,
우리 무형자산 단원에서 시험 문제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개발비가 가장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언뜻 보면 특징이 다 권자가 들어가요. 영어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에도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광어권, 어업권, 차지권 다 권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소프트웨어와 라이센스, 그 다음에 개발비는 끝에 빗자가 들어가면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개발비가 왜 자산이냐면 기업이 통제할 수 있으며, 내가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해냈을 때 그 제품 식별 가능하겠죠. 이 개발이 성공이 되면 어떤 제품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제품이 개발이 되면 어떤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어떤 제품이 만들어질 것이다. 식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성공하면 미래에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는 개발비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연구 단계에서 만약에 지출이 됐다. 기초적인 연구 단계에서 지출이 되면 이거는 즉시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즉시 비용 처리를 해줘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차변의 연구비, 대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연구 단계에서 지출이 되면 그냥 연구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개발 단계에서 지출이 됐다라고 하면 자, 연구 단계라는 것은 통상적인 연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통상적인 연구팀의 연구비 매월 얼마씩 지급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연구 단계에서 지출을 낸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발 단계라는 것은 야, 이거 개발을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야, 진짜 이제 한번 시작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이제 개발 단계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지출이 되는데, 만약에 성공을 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개발비이지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비용은 경상연구개발비라는 말을 씁니다. 경상연구개발비 대변의 현금이라고 분기를 해주시면 돼요. 경상연구개발비 대변의 현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자산 처리가 돼서 개발비로 분계가 되는 겁니다. 개발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월 지급되는 연구비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고요. 개발 단계에서 지출이 됐지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는 못할 것 같다. 성공을 하더라도 이걸 생산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경상연구개발비. 자, 그러면 실무에서는 이걸 구분해서 쓰느냐, 연구비와 경상연구개발비를 구분해서 쓰느냐, 거의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냥 연구비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자산 처리해 준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개발비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개발비로. 자, 예를 들어서 개발비를 1억 원, 개발비 1억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1억 원이 나가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이 1억 원, 차변에는 개발비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1억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개발비도 역시 마찬가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우리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하듯이 혹시나 실패할 걸 대비를 해서 상각을 해줘야 돼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쓰죠. 형태가 있으니까 외형적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란 말 쓰지만 무형자산은 감가라는 말을 빼고 그냥 상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5년간 상각한다라고 하면 결산시가 되면 자,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나누기 5년 하면 2천만 원 나오죠. 대변에 개발비 2천만 원. 대변에 개발비 2천만 원.
차변에는 무형자산, 상각비 2천만 원. 자, 이렇게 분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2천만 원, 대변에 대변에는 무형자산 상각누계 2천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든지. 자, 위에처럼 분개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법으로 분개한다라는 말을 쓰고요. 유형자산 단원에서 배웠죠. 밑에처럼 상각누계액을 쓰는 것을 우리가 간접법으로 분개를 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간접법. 참고로 유형자산은 여러분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대부분이 조건이었으면 간접법을 써라 라고 그랬습니다. 간접법. 자, 그런데 무형자산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접법으로 분개를 해도 되고 간접법으로 분개를 해도 돼요.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대부분 무슨 법을 많이 쓰느냐면 얘는 직접법을 더 많이 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간접법을 써요. 간접법을. 그런데 무형자산의 상각은 직접법, 간접법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무슨 법을 쓰느냐면 직접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직접법을 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개발에 성공을 해서 특허를 취득했어요. 특허를 취득하고 특허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특허 출원 재비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허 출원 재비용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특허권은 만약에 10년간 상각한다. 이렇게 단서 조건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특허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특허를 취득했으니까 차변에 특허권이 오시면 돼요. 차변에 특허권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재비용만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특허 출원 재비용 1천만 원이니까 대변의 현금이 얼마가 되느냐면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대변의 현금이 1천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개발에 성공을 해서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은 특허 출원 재비용, 특허 출원을 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만 특허권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특허권 1천만 원, 대변의 현금 1천만 원 분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12월 31일이 되면 기존의 무형자산 상각비 개발비는 그대로 분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형자산 상각비 금액은 2천만 원. 무형자산 상각비 금액은 2천만 원 그대로 이어서 상각을 합니다. 특허권과 별개로 직접법 많이 쓴다라고 그랬으니까 개발비가 2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특허권은 10년간, 특허권이 영원히 내가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10년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서 그럼 그 법적인 기간 동안 상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나는 20년 동안 보장받았다 그러면 20년 동안 상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천만 원 나누기 10년이면 100만 원 나옵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100만 원. 대변에는 특허권 1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 두 개는 같은 계정 과목이니까 합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 두 개는 같은 계정 과목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년도부터는 계속 분개 두 개씩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5년 동안, 얘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상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형자산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식별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은 뭘 취득을 했을 때 이건 영어권이다. 권리금 주면 영어권. 그죠? 특허를 취득하면 특허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식별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기업이 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종업원의 능력과 같은 무형자산은 우리 기업이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자,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돈을 벌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영업권부터 개발비까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발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던 거죠. 연구 단계에서 지출이 되면 그냥 즉시 비용치를 해줘라. 연구비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교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제조업체에서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 매월 일정액이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연구비로 지급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직접 비용치를 내주시면 되고요. 개발 단계에서 지출이 됐을 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으면 그냥 즉시 비용치료 역시 마찬가지. 경상연구개발비로 분기를 해줘라. 그래서 연구비와 경상연구개발비 참 분리하기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연구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을 때 자산 처리해준다. 즉 개발비로 분기를 해줘라 라는 얘기죠. 이렇게 개발비 보통예금 분기했다가 결산시가 되면 뭐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년 동안 감가상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상각입니다. 감가라는 것은 외형적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단원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상각을 할 때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우리는 직접법을 더 많이 쓴다. 근데 유형자산은 간접법을 더 많이 쓴다라고 그랬고요. 자,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상각 한번 하고 개발에 성공을 했고 특허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특허 출원 재비용을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특허 출원 재비용 지급된 것만 특허권으로 분기를 하시면 되고요. 결산시가 되면 개발비 상각하고 특허권 상각하고 이번엔 2번 이렇게 상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기타 비유동자산은 뭐냐면 투자자산도 아니고 우리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산도 아니고 유형자산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아닌 게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하는데,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장기성 매출 채권, 장기성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즉 얘는 뭐냐면 장기 외상 매출금, 장기 외상 매출금, 그리고 장기 받을어음, 장기성 받을어음. 네, 이걸 우리가 장기성 매출채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장기성 매출채권.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들이죠.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들을 장기성 매출채권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에는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권. 여러분들 전세 월세 들어봤죠? 그렇죠? 이때 전세권 제가 나중에 뭐 전세기간이 2년이다.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전세권. 그 다음에 요즘은 없어요. 전신전화 가입권이라는 거 요즘은 없습니다. 전세권은 요즘 당연히 있죠. 전신전화 가입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전화기가 귀했던 시절에 전화를 가입할 때는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보증금을 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신전화 가입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임차 보증금하고 이 임차 권리금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임차 권리금 이렇게 나오면 영업권입니다. 임차 권리금 이렇게 나오면 영업권이에요. 그냥 빈 건물을 빌리는데도 권리금을 줄 때가 있어요.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빈 건물을 빌릴 때도 권리금을 줄 때가 있는데 그건 임차 권리금이고요. 못 돌려받아요. 저거는 내가 그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 그만큼 수익을 창출을 해내야 되겠죠. 그런데 임차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뭐 영업보증금,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보증금이다라는 말을 쓰고요. 보증금. 그 다음에 또 뭐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연법인세 자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기타 비유동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번 강까지 해서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 그리고 유형자산, 그리고 이번 강에서 이제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 무형자산에 속하는 요것들은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